네, 안녕하세요. 과학 논리와 논술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과학 논술의 개념, 논술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간단하게나마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과학적 논리, 그 다음에 과학 논술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논리, 과학적 사고를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비판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비판적인 사고, 비판적 사고가 무엇이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판적 사고는 추리 과정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추론 단계를 구성하는 전제의 진위를 평가한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전제를 다루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3단 논법을 가지고 논리를 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 자, 이런 3단 논법을 이용을 해서 어떤 논리를 펴나갈 때 이 과정, 이 추리하는 과정이 올바른가를 평가도 해봐야 되지만 그 추리하는 과정에 앞서서 이 전제가 맞느냐를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진짜 죽을까? 나는 인간이 맞을까? 이런 각 전제들을 두고 이 전제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즉 진위를 평가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비판적 사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논리적 사고는 무엇이냐면 각각의 전제의 진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어 있느냐만 따지는 것이 논리적 사고입니다. 과학적 사고란 비판적 사고를 하기는 하는데 그 전제 대상이 자연 현상만 다루어지는 것을 과학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진 않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교육의 특징이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아예 전제로 내가 말하는 것은 틀릴 수 있으니까 잘못된 것일 수 있으니까 항상 내 말을 의심을 해라라는 기본 전제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고 논리적 사고만 한다면 새로운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하는 사람이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의 그 말을 그대로 참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 논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이 새로운 것이 절대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비판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참고로 비판적 사고와 비슷한 단어긴 하지만 자, 비판과 비난은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은 말 그대로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때 저게 진짜일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비난은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것은 잘못됐어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을 비난한다라고 하죠. 비난적 사고는 지식을 발달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비판적 사고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은 과학의 본성을 철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학을 의미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본성을 알아야 합니다. 과학의 본성은 한 100년 전부터 과학교육의 목적으로 제시가 되어 왔고요. 현재는 과학기술 소양 또는 과학적 소양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과학적 소양인으로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과학의 본성의 구성 요소는 과학 지식, 즉 과학 내용의 본성과 상태, 과학적 연구 방법, 그리고 과학적 탐구의 방법, 목적, 일상생활에서의 과학적 사고, 다음 사회적 활동과 업무로서의 과학 등이 있습니다. 과학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과학의 입장에서 세계는 이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해 가능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과학에서는 우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 기본 법칙이 적용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에 있는 어떤 현상들, 우주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기본 법칙을 찾아내서 그 기본 법칙에 모두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세계는 이해 가능하다라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 개념들은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에는 이 과학은 절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학생들이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과학적이냐라는 그 의미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냐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초등학생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과학 개념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과학 개념이 변하기 때문에 과학 지식은 어떻게 그 과학 지식이 생산되냐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과학 지식이 생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과학 지식은 영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영속성은 어떤 의미냐면 오래 계속 지속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래 계속 지속되는 성질을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과학 지식이 한번 정립이 되면 그 과학 지식이 짧은 단기간 동안 변하는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과학 지식이 오랫동안 그 지속되는 이유가 과학에서 과학 지식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과학 지식에 위배되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과학 지식을 아예 부정하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과학 지식의 개념을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면서 과학 지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지식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은 계속 지속이 되고 부분적인 개념들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영속성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 지식은 영속성과 함께 지속성과 안전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학 지식은
지속성, 안정성을 가지는데요. 이 지속성과 안정성도 영속성과 함께 과학 지식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과학이 모든 문제에 완벽하게 답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꽤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할 때 모델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 만들어진 모델이 완벽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특히 세계에는 이 세상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또는 삶의 본질적인 의미처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 과학은 항상 증거를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과학적 주장을 할 때 그 과학적 주장의 타당성은 언제나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해봐야 되고 그 관찰에 대한 근거, 관찰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은 항상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과학은 논리와 상상의 조화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논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학적인 의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상상력은 비과학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 논리와 상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과학적 실험을 할 때 가설 연역법을 쓸 때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설을 세운다라는 건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가설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가설을 토대로 어떤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론에 도달을 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도 과학은 논리와 상상력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학은 설명하고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교육론에서 과학의 목적을 공부를 한 적이 있죠. 다시 그때 배웠던 것을 좀 떠올려 보면 과학의 목적은 어떤 현상을 기술하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현상을 이해하고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상하거나 예측하고 그 다음 통제하는 역할, 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과학의 목적의 한 부분인 설명과 예측. 요 설명과 예측이 과학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과학자들은 편견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또 어떤 것이 진실이라는 주장과 이렇게 맞닥뜨려질 때 어떤 증거가 그것을 뒷받침하는지 항상 되묻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찾아내서 또는 내가 어떤 지식을 찾아냈을 때 이 지식이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은 항상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타당한 증거를 제시해야지만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자기가 만들어진 또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정당한 증거 없이 자기의 주장만 펴는 건 과학자들이 편견에 빠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편견을 피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학은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은 더 발전된,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하거나 더 중요한 질문들의
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들을 들고 나온다면 그 이론은 기존의 이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현재 존재하는 과학 지식이 있는데 이 과학 지식이 권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 과학 지식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과학 지식이 있더라도 더 발전된 이론이나 더 발전된 지식이 나오면 기존에 있던 지식은 그냥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항상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과학은 절대 권위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귀납법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사람들이 경험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그 현상들에서 나오는 공통점을 어떤 과학적 지식으로 도출하는 것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귀납법과 관련된 그 철학은 경험론입니다. 귀납법은 철저하게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 중에 가장 먼저 제시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과학 지식을 얻었던 게 이제 초기의 방법이기 때문에 귀납법이 가장 먼저 제시된 과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대중화와 또는 과학적 연구, 그 다음 과학 교수 학습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을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학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 과학 지식에 뒷받침할 수 있는 거를 이러한 것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게 진실이다라고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현상들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귀납법은 과학의 대중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 과학적 연구,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과학 교수 학습 방법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귀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 귀납법은 어떤 여러 가지 사실을 하고 관찰을 하고 요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을 일반화하는 것으로 자연 현상으로부터 자연의 규칙성을 예견하고 그로부터 과학적 법칙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귀납법입니다. 자, 귀납법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일반화의 바탕이 되는 관찰 진술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 관찰되는 진술이 굉장히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귀납법에 의해서 어떤 지식을 만들어낼 때 한두 가지의 사례만을 가지고 이거는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관찰이 필요하고 그 많은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면 어떠하다라고 진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술을 관찰 진술이라고 하는데 관찰 진술의 수가 될수록 많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가능한 한 다양한 상황에서 오타입니다. 상황에서 관찰되어야 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그 관찰을 할 텐데 그 관찰을 하는 조건, 소위에서 통제 변인이라는 거죠. 그 변인들이 어떤 하나의 변인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는 일반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이 돼야지만 자연현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찰 진술이 일반화된 법칙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귀납법을 통해서 어떤 지식,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된 지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일반화된 법칙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현상은 일반화된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관찰된 진술이 일반화된 법칙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조건이 귀납의 조건입니다. 세 가지 조건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겠지만 귀납법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과학 지식을 만들어낼 때 귀납법이 가지는 문제와 한계를 알아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귀납의 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두 번째가 흉의 문제. 세 번째가 관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귀납법이 가지는 세 가지 문제가 바로 여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자, 귀납의 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어떤 의미냐면, 자, 그 내용이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번 관찰을 해도 관찰해야 되는 그 수가 또는 관찰해야 되는 상황이 무한대이므로 관찰 비율은 0이 된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의 과학 지식 또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일반화하기 위해서 관찰해야 되는 관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찰해야 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요. 즉 유한한 게 아니라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무한한 것들을 다 관찰할 수 있느냐?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것들 중에 일부분, 가능하면 많이 하긴 하지만 일부분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그 수를 n이라고 하면 무한계 중에 n을 관찰했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수학적으로 보면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관찰을 해도 결국은 관찰 비율은 0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절대 귀납의 원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가능하면 많이 해서 무한번을 다 관찰을 하면 일반화시킬 수가 있지만 무한번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관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번을 관찰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죠. 뿐만 아니라 관찰되는 수뿐만 아니라 주어지는 상황도 역시 무한한데 그 무한한 상황에서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귀납법은 아무리 많은 수를 관찰을 해도 귀납의 원리에 충족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귀납의 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귀납법의 타당성을 귀납법을 수차례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방법. 즉 귀납적 일반화 과정을 통해 정당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흉의 문제 또는 귀납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어떤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일반화된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일반화된 법칙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시 확인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몇 개의 사례를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 몇 개의 사례를 적용을 시킬 때 바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례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사례만 적용을 시킨다. 라는 것이 바로 귀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납법의 타당성을 귀납법으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귀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법칙이 맞는지 틀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다시 귀납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문제를 흉이 제기했기 때문에 흉의 문제 또는 귀납의 문제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납법의 타당성을 귀납법을 수차례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방법, 즉 귀납적 과정을 통해 정당화할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관찰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제 관찰을 할 때 이론 또는 선행 지식, 기대감에 의존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을 할 때 그 현상을 본인이 원하는 현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그걸 이제 기대감이라고 하고요. 또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선행 지식 또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이론에 맞춰서 그 현상을 관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이 관찰 자체가 이미 사람의 선행 지식과 이론에 의해서 관찰이 되기 때문에 그 관찰이 제대로 된 관찰이냐 그렇지 않은 관찰이냐를 구별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납법은. 자, 그런 세 가지 문제점, 귀납법이 가지는 세 가지 문제점은 첫 번째, 귀납의 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두 번째는 흉의 문제, 귀납적 타당성을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문제. 세 번째, 귀납법이 관찰에 의해서 귀납법이 관찰에 의해서 일반 지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관찰이 이미 선행 지식이라든가 이론에 의존하고 또는 관찰하는 사람의 기대에 의해서 그 관찰이 판단된다라는 게 이 귀납법이 가지는 문제점입니다.